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통계학 강의를 맡게 된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우리 이 금융통계학 과목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금융통계학은 저희 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학습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및 통계적 추정과 검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회계 분석과 예측이라는 챕터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회계 분석의 재문제 및 해결 방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학습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챕터가 1부터 15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금융통계학에 대한 과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교재에서는 저희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소한 수학적 산식이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그 실제 수학적 산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만약에 혹시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 공식은 꼭 좀 외워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공식을 외우시고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적인 어떤 계산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기대값, 분산, 상관계수 구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거 3개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 가시면 시험장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통계학 과목은 금융투자분석사에서도 이제 계량분석이라는 과목으로 시험 문제가 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 CFA 시험에서도 통계학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통계학은 사실 우리 금융을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통계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야 실제로 금융적인 어떤 플로우라든지 금융적인 수리적인 해석, 요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범위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한 80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있는데요. 실제로 범위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가 9문제면 굉장히 많죠. 100문제 중에 9문제면 거의 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통계학이 이제 재무위험관리사 첫 과목인데, 여러분들 통계학 비전공자들은 통계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제 자신감이 있으면 모든 과목이 쉬워져요. 여러분, 비단 우리 재무위험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일단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 듣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전공자죠. 통계학.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시험에 딱딱딱 나오는 것만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금융적인 수학적인 산식은 제가 다 패스하고 스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킵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저를 믿고 공부를 하시면 금융통계학에서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학은 이 교재를 정독하겠다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시고요. 딱딱딱 필요한 이론들만 딱딱딱 골라서 공부를 하시되, 문제를 나중에 푸시고 문제와 연관되는 이론을 이제 백해서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 챕터 1 금융통계학이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통계란 개념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여기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통계학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사전적인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란 무엇이냐면요. 이 관심 대상에 대해 관련된 자료, 우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해요? 샘플링으로 뽑죠? 이걸 우리는 통계학적인 용어로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샘플링 한 다음에 그 샘플링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요약해요. 썸머리 한다는 얘기죠. 썸머리를 해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바로 뭐다? 기술 통계학이라는 통계학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기술 통계학에 해당하는 이 통계량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 금융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통계학은 이렇게 되고요. 또 추론 통계학이라고 있어요. 추론 통계학은 뭐냐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적인 규칙성을 추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론 통계학의 얘는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추론. 추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럴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게 우리 통계적 용어로 추론이라는 거고요. 가설검정이라고 했어요. 가설검정은 뭐냐면 어떤 가설을 던져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20대 남성들의 평균 키는 175cm일 거다라고 가설을 던지면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추론 통계학의 이제 한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귀 분석은 이제 영어로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귀 분석도 많이 나오죠. 결국은 우리 어떤 두 개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선형 관계를 이루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회귀 분석이고요. 분산 분석은 분산끼리 분석을 하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이 뒤에 나오니까요. 거기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통계적 추론이란 무엇이냐면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이용을 해서 모집단에 관한 추측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통계적 추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통계학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보통 선거철이나 뭐 그럴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샘플링을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뭐 기호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그래서 그 샘플링으로 뽑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샘플링으로 뽑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후보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도 이럴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적 추론이죠. 그래서 이 통계적 추론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 발생 가능성을 우리 통계적으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유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통계학에서는 5%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볼 때 뭐 95%의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 뭐 요 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95%의 신뢰 수준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95%의 확률로 그 데이터가 맞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예,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바로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추정은 뭐냐면 추정이란 추정이란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론 통계학의 일종이고요. 가설 검정도 추론 통계학의 일종인데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추론하고 가설 검정은 우리 챕터 어디서 배울 거냐면요. 챕터 8 추정량의 특성, 챕터 9 모수 추정 절차, 챕터 10 구간 추정. 이 챕터 8, 9, 10에 해당하는 게 추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설 검정은 이제 챕터 11번이 가설 검정이죠. 그 다음에 챕터 12번, 13번이 회귀 분석과 관련된 이제 토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수와 통계량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모수가 뭐냐면요. 모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영어로 정의를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 값이 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모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남성의 키를 모집단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모집단 우리나라 남성의 키에 평균이 있겠죠? 예. 평균을 우리 통계적 용어로 이렇게 U 비슷하게 써서 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라고 읽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우리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시그마 제곱. 이게 분산이고요. 우리 표준 편차는 이게 시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모집단의 특성값,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또는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중위값, 중위값, 뭐 최빈값 이런 기술 통계학적인 자료, 데이터를 바로 모수라고 해요. 모수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통계량은 뭐라고 하냐면요. 통계량은 우리 여기서 샘플을 뽑으면 우리나라 남성의 키에서 샘플을 뽑아요. 샘플 뭐 100명을 뽑는다고 할게요. 그냥 100명. 그러면 요 100명의 키에 또 평균이 있겠죠? 100명의 남성의 키의 평균을 바로 표본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표본의 평균은 우리 통계학적인 용어로 X바라고 써요.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 그리고 표본의 분산.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제곱. 표본의 분산이고요. 즉 100명의 분산이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 요거는 우리 통계학적으로 S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볼 때는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게 모집단의 특성값이고요. 표본의 특성값은 표본의 평균 X바, 표본의 분산 S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 S 이렇게 쓰니까요. 요 용어는 우리 교재를 읽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우리 교재 읽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술 통계학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료의 정리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 서머리해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기술하는 게 바로 기술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성치에 대한 자료의 그냥 분석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대표적인 예가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최빈값, 범위, 사분위 범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기술 통계학의 영역이고요.
추론 통계학은 뭐냐면요. 추론 통계학은 이제 뭐 모수 통계, 뭐 별량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모수 통계, 다별량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별량 분석에 해당하는 게 추정, 추정, 검정, 이게 검정이 가설 검정이에요. 그다음에 분산 분석, 요 세 가지가 이제 별량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다별량 분석에 해당하는 게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뭐 이별량의 경우, 다별량의 경우, 뭐 이렇게가 있는데 저희는 한 여기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 거는 통계학 전공자들이 공부하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모수 통계는 우리 카이 제곱을 이용한 비모수 통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챕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2페이지에 확률과 확률 변수 분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지금까지 확률이 뭔지는 어깨 너머로든 아니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공부를 잘 하셨던 분은 확률이라는 개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기호로 P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P는 영어로 이제 probability, 영어로 확률이라는 단어에 P 그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A가 발생할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요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 PA 바 위에다 이제 바 표시는 이게 우리 중학교 때 여집합 배우셨죠? 여집합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고 그건 당연히 1 마이너스 A가 발생할 확률을 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발생할 확률이 80%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20%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A와 B의 합집합 확률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집합 배울 때 합집합을 배우긴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합집합 어떻게 배웠죠? A 더하기 B 빼기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배웠었죠. 똑같아요, 확률도. 그래서 이게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 이게 전체 집합 U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B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죠. A도 발생하고 B도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요 부분이 중복 계산되니까 한 번은 빼줘야 전체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A와 B가 서로 소인 관계라고 하면, 즉 전체 집합 U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다. 즉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A와 B의 확률의 합집합은 당연히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요. 영어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전제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 P, B, 바 A라고 쓰고요. PA분의 PA 교집합 B로 씁니다. 그래서 A가 발생했다라는 확률 하에, 조건 하에 B가 발생하여, 그러면은 A가 발생하고
또 B가 발생하려면 A가 이미 발생했다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이 되죠. 둘 다 발생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다시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A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A가 발생을 했으면 일단은 요 파란색으로 일단은 발생을 했어. 발생을 했는데 요거 중에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요 빨간색 부분이죠. 그러면 파란색 분의 빨간색으로 정의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 전체가 1인데 여기에 밖이 20%고 요 밖이 부분이 20%고 요 A가 전체가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고요. B 전체가 30%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50, 30, 20, 100%가 되죠. 그런데 요 빨간색 부분이 예를 들면 빨간색 부분이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조건 하의 확률은 50%가 이미 발생한 거죠. 그쵸? 50% 발생한 것 중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요 B가 겹쳐지는 부분, 요 10%,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요. 어떻게 쓴다? probability B 바 A라고 쓰고요. 요 A가 분모로 가고요. A와 B의 교집합이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A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할 확률은 20%가 되죠. 요걸 계산하면. 그래서 항상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발생을 먼저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분모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 하에서 나머지 사건도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요 교집합 부분이 분자로 가서 조건부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분모는 B 사건에 관계없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며 한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즉 PA는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어디예요? 요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이고 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래서 B가 아닌 거와 A의 교집합은 요 파란색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그러면은 결국 합치면 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PA는 교집합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4페이지 문제에도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4페이지 중간에 조건부 확률을 다음 예를 통해서 알아보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다.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할 확률, 즉 probability A의 확률은 85%이고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80%이다. 그러나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하여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65%라고 합니다. 그게 정시에 출발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6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건부 확률 이럴 때 어떤 탑승자가 이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정시에 도착했다라고 하자. 정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정시에 도착했다라는 게 조건으로 주어진 거죠. 정시에 도착했다라고 했을 그 조건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라예요? 80%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분모는 80%가 되고요. 그런데
또 정시에 도착을 했어요. 네,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 정시에 출발했을 확률은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게 정시에 출발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는 0.65%, 예, 65% 해서 81.25%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조건부 확률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조건부 확률을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법칙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는 확률의 무슨 법칙 공부했죠? 확률의 덧셈 법칙 공부했었죠? 덧셈 법칙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뭐다? 교집합 부분을 뺀 게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하면 확률의 곱셈 법칙은 바로 A와 B의 교집합,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게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요 앞에는 일단 그대로 쓰고요. 이거 이퀄 PA 곱하기 이 조건부 확률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앞에 공식에 의해서 PA 곱하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PA와 PA가 서로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럼 결국 남는 건 A와 B의 교집합만 남는 식이 돼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요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랑 똑같이 얘는 PB 곱하기 조건부 확률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가 없어져서 약분돼서 이렇게 남게 되는 게 확률의 곱셈 법칙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식으로 약분해서 없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상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A의 확률과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서로 곱하면 그거는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해석을 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바로 요 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이 독립적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금융통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주가를 기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 이제 재무위험관리사든 결국은 나중에 주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죠? 그럴 때 공부했을 때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이 주가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나타나던 패턴이 올해 1월달에도 그대로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면 과거 1월달에 나타났던 주가의 변동 추이가 올해 1월달의 변동 추이에 영향을 준 거죠. 그쵸? 과거와 똑같은 변화 추이를 나타냈다라는 건 과거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 기술적 분석이 차트 분석인데 차트 분석이 뭐냐면 과거의 차트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게
차트 분석이고 그게 바로 기술적 표현이라고 쓰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패턴과 미래의 주가 패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대전제를 깔아야지만 기술적 분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의 주가 패턴과 미래의 주가 패턴이 서로 독립적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은 무의미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준다. 이게 바로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 통계학에서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해요.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조건부 확률이죠. 요 앞에 건 조건부 확률 예를 쓰면 어떻게 돼요? PB분의 PA 교집합 B죠. 그런데 요게 PA라는 얘기는 A와 B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B는 무시하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의 확률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식도 이렇게 쓸 수 있죠.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서로 A가 일어난 게 B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면 그냥 A와 B의 교집합은 각각의 그냥 곱이에요. 곱.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서로 곱한 게 바로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독립적이 아니라고 하면 요 위의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이 밑에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독립적이다라고 하면 요 PB 바 A는 PB 바 A는 PB잖아요. PB 여기다 PB를 넣으면 결국은 요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건 굉장히 통계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우리 베이즈 정리라고 있어요.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는 뭐냐면 사건 B가 발생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사건 A에서 나왔을 확률은 이렇게 구해요. 우리 이게 교재가 어딨냐면 교재 5페이지에 하단에 우리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공식 여러분 사실 베이즈 정리가 시험에 아예 안 나온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요 베이즈 정리는 우리 확률 통계학에서 금융통계학에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챕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이제 풀기 전에 일단 공식을 이렇게 먼저 쓰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교재를 볼게요. 예제. 표본조사 결과 인구 중 0.6%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PA는 0.006이 됩니다. 그래서 PA는 0.6%니까 이게 에이즈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죠. 인구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확률이고요. 그러면
요 에이즈가 없을 확률은 어떻게 되죠? 에이즈가 아닐 확률은 이게 1-0.006이니까 0.994가 되죠? 0.994가 되고요. 또한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는 경우 감염자로 올바르게 판정될 확률이 시험 결과가 99.9%라고 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 즉, 요런 확률이, 그렇죠? 이게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죠? 에이즈를 가진 사람이 검사를 받는 경우 옳게 판정될 확률, 즉 PA가 PA분의 PA B 요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요게 99.9%라는 얘기예요. 예. 그쵸? 이게 99%란 얘기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예. 즉, 이 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바 A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예. 이렇게 99.9%가 되는 거고요. 반면 비복균자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일 확률은 1%라고 하자. 자, 그럼 비복균자는 얘죠? 예, 비복균자는 얘니까 그 식을 어떻게 써요? 비복균자일 때 P 얘와 이게 양성이라면 얘기는 이 PB죠? 예, PB 이게 양성. 예, 실제로는 비복균자인데 에이즈로 판별이 나는 케이스가 몇 %다? 이게 0.01이다. 예, 0.01이다. 즉 이걸 조건부 확률로 쓰면 A 여집합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겠죠? A 여집합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A 여집합과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쓰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은 먼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요 베이즈 정리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베이즈 정리, 요 공식이 베이즈 정리인데 예, 한번 넣어볼게요. PA가 0.006이니까 여기다 0.006 넣고요. PB 바 A는 얘죠. 99.9% 0.06 곱하기 0.999가 분자가 되고요. 예, 분모는 PA가 0.006 곱하기 PBBA는 0.999 더하기 PA 여집합 A 여집합이 0.994죠? 0.994 곱하기 PB 바 A 여집합 여기 해놨죠? 0.01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냐? 38%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즉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에이즈 환자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 유도하는 공식은 있긴 하지만 크게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제 암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한번 유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아시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면 이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교재 밑에 읽어보면 즉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38%라고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이즈 정리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즈 정리는 이렇게 예제로 살펴보시면 되고, 우리 확률 변수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확률 변수는 뭐냐? 확률 변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 확률 변수는 아까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과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처럼 셀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그걸 바로 무슨 변수라 한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구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80%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이렇게 3번 던졌을 때 실패한 자유투의 횟수. 그렇죠? 실패한 자유투의 횟수는 셀 수 있죠? 3번 던졌을 때. 그러면은 3번 던졌을 때 실패한 자유투의 횟수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3번 다 실패할 수도 있고, 2번 실패할 수도 있고, 1번 실패할 수도 있고, 0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지고, 이 4가지 전부 다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로 답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인데, 10번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 10번 던졌는데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우리가 실제로 셀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확률 변수죠. 왜? 실제로 나올 확률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고 여러분들이 10번 던지면 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5번씩 나오면 그게 이제 평균적인 거고 어떤 사람은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7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제로 어떤 걸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이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고요. 반대로 그 결과값을 셀 수 없으면 바로 그게 무슨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을 취하는 확률 변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숫자로 정의될 수 없는 게 연속 확률 변수고요.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핸드폰으로 하루 동안 유튜브를 본 시간. 자,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이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만약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딱 1시간을 봤다고 할게요. 그럼 그게 정말로 그게 1시간이 딱 맞아요? 1시간이 딱 0.0001초 또 안 틀리고 딱 1시간이 딱 돼야 돼요. 그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죠. 이 시간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0.000001초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우리가 딱 끊는 거죠. 컷오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고요. 컵에 물을 따랐을 때 100ml로 따를 확률. 이 100ml라는 건 정확하게 100ml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0.00001의 미리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100ml 따를 수 있어요? 거의 못 따릅니다. 저스트는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액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카운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부정확하지만 셀 수 없는 거에 해당하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 함수를 도입을 해요. 이게 fx라고 하는데 이 fx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함수 배웠죠? fx라고. fx f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x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1부터 뭐 무한대까지. 그래서 fx를 도입하여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함으로써 확률 변수의 값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적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우리 금융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적분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 의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을 따랐을 때 99.5ml에서 100.5ml 사이로 따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 확률 변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누고요. 셀 수 있는 게 이산 확률, 셀 수 없는 게 연속 확률 분포고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게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 함수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이런 게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런 분포들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통해서 그 범위 안에 확률이 과연 포함될 게 몇 퍼센트가 될까? 요걸 구하는 게 연속 확률 분포고요. 이산 확률 분포는 딱 떨어지는 건데 이제 뒤에서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 확률 분포의 이제 두 가지 분포, 베르누이 분포와 뭐죠? 이항 분포 두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이항 분포는 시험 문제에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를 설명하기 전에 베르누이 분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베르누이 분포는 뭐냐면 우리 그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행을 했어요. 어떤 시행을 했냐면 상호 배반인 두 가지 가능한 기본 결과 중 하나를 갖는 실험입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분명히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죠. 이게 바로 상호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즉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게 상호 배반적인 사건입니다. 즉 상호 배반적인 사건에 시행을 해요. 그게 바로 베르누이 시행이고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 검은 공 3개, 흰 공 7개가 들어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자, 상식적으로 공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10번을 뽑아요. 주머니에서. 그럼 검은 공은 몇 개 뽑히겠어요? 3개 뽑히겠죠? 10번 뽑혔을 때. 그쵸. 그래서 요거의 평균은 뭐냐면요. 실제로 평균은 x의 기대값은 이 확률 그 자체입니다. 이 확률은 검은 공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 평균이고요. 요 뒤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베르누이 분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뭘 공부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항 분포를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이항 분포는 무슨 얘기냐?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즉 우리 앞에 예에서 주머니에 검은 공 3개, 흰 공 7개가 들어있었을 때 이거를 10번 뽑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번 뽑았을 때 얻어지는 성공의 횟수. 여기서 성공의 정의를 검은 공을 뽑는 걸 성공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는 몇 번 뽑히겠어요? 10번 반복하면 상식적으로 검은 공은 3번 뽑을 수 있겠죠? 흰 공이 7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3개 들어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번 정도 검은 공을 뽑는 게 올바른 확률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n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성공의 횟수, 이게 바로 바로 그 성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갚는 이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거를 나타내는 공식은 n 곱하기 p입니다.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건 저희가 좀 전에 10번 뽑았다 그랬죠? 10번 뽑았다 그랬고, 우리 p, 이게 p가 바로 성공의 확률이에요. 성공 확률은 우리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몇 %였죠? 30%였죠? 30%였으니까 여기다가 0.3을 곱하면 바로 3개가 나오죠. 요 3개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요 베르누이의 시행을 여러 번, n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평균 성공의 횟수. 요게 바로 이항분포고요. 이항분포의 평균은, 이게 기대값이죠. 기대값이니까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균은 n 곱하기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공식은 n 곱하기 p예요. 평균값은, 즉 성공의 횟수는 n 곱하기 p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이 분산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p입니다. 즉 분산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n 곱하기 p 곱하기 1-p니까 여기 계산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0.3 곱하기 0.7이죠. 그러면은 2.1이죠. 바로 2.1이 분산이 되는 거죠. 2.1이 분산이 되고, 표준 편차는 요 2.1에다가 뭘 씌운 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의 평균과 기대값과 분산 계산하는 공식,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고, 향후에도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70%일 때, 즉 성공할 확률이 70%인 거죠. P가. 그럴 때 X라는 횟수만큼 성공할 확률, 즉 X라는 횟수만큼 성공할 확률을 PX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몇 번 던졌을 때? N번 던졌을 때, N번 던졌을 때 X, 즉 P3, P3, P10이라고 할게요. P10, P10이니까 10번 던졌을 때 성공할 확률이니까 10 곱하기 0.7 해서 7번이 되죠. 7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번 던졌을 때 확률, 성공할 확률은 총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3번 던졌어요. 3번 던졌으면 3 곱하기 0.7에서 2.1번이 되는 거죠. 성공할 확률은, 성공할 횟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이항분포의 이 의미, 이렇게 썼을 때 3번, 10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성공의 횟수, 즉 7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항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뭐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확률 변수 가운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정규 분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정규 분포는 약간 좀 설명할 부분이 좀 기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